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표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설명문, 기사문, 기행문 이렇게 비문학 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론은 개념 알기를 통해서 좀 봤고요. 실제로 어떤 글들이 주로 이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실제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문들 위주로 독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사회 웹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지문인데요. 요즘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정보화 사회 일반적으로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루머도 많고 사실이 아닌 정보도 너무 많고요. 또 어떤 정보는 굉장히 좀 허접한 이게 무슨 정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도 많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 웹정보에서는 그런 현대사회의 어떤 그 정보 과다 현상, 그다음에 정보 왜곡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에서 정보라는 말만큼 흔하고 어떤 말이라도 붙였으면 뜻이 통하게 되는 말이 드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라고 불릴 만큼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정보사회라는 말 속엔 뭐가 있다? 아, 현대사회에선 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나타난 세 가지 전환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인간을 정착하게 만든 첫 번째 전환점은 농업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혁명으로 정보혁명을 얘기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 1단락에서는 현대사회의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단락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과다 사회다. 이 정보 과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보 과다, 정보의 바다라고 그 말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입장. 다른 하나는 정보의 쓰레기로 표현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 그래서 정보 사회를 보는 정보 과다 사회죠. 이 정보가 과다하다는 이 사회를 보는 두 가지 입장.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라는 의미. 일단은 정보의 바다는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보의 쓰레기. 이러면 부정적인 입장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컴퓨터의 정보 처리 기술과 데이터 통신 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정보의 바다 편에 설 경우, 일단 긍정적인 편에서 보네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든지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전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환경을 지니고 있는 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찾고 싶은 정보를 찾고 있죠.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보의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들어맞는, 즉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생산 유통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게다가 모든 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유통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산자가 이윤으로 남길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정보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생산된다. 이 면으로 우리는 정보의 신뢰성, 타당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정보가 같은 비중으로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딱 균일하게 유통이 되면 좋은데 모든 정보가 그 균일하게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같은 비중으로 유통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정보와 정보의 신뢰성 타당 문제 첫 번째라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지식과 정보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선택되며 변환 또는 왜곡된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보의 왜곡 혹은 변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보의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러면서 이제 그 정보 과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정보가 이제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정보의 쓰레기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를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를 제거한 상태로 원한다면 볼 수 있는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정보의 쓰레기 더미에서 진실하고 유효한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보의 쓰레기라는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의 체제 속에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책임 있는 지식의 유통은 홀대가 받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 뭐 현대사회에 성공한 거는 음란 정보, 광고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배너 같은 거 보면요,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 옆에 계속 음란 정보와 무슨 대출 광고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의 지식정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흘러넘친 문제와 맞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 지식과 정보의 왜곡 현상에 관한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의 왜곡 현상에 대한 문제로 넘어오게 되죠. 자, 현대사회의 지식, 정보 현상을 이해하는데 흘러넘친 문제, 그 이제 왜곡 현상의 문제.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의 지식, 정보 흐름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다. 이런 건 이미 감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나 정보의 독점 혹은 종속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사이에 정보의 양적, 질적 차이가 심하게 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독점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 자체가 독점화될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후기 구조주의자의 한 사람인 푸코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로서 지식이 절대 군주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 라고 해서 지식이 행위 판단의 그 정당성의 그 판단 기준이 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지식을 사회 통제의 도구로 삼아서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비정상인인지 구분을 해놓고 그 구성원을 통제하고 심지어 길들인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다. 푸코의 말을 빌린다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보의 그 문제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정보의 권력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이 곧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푸코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푸코라는 이 저명한 그 후기 구조 학자를 인용해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지금 한 가지 사건을 가진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을 가진 기사문을 볼 건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좀 달라요. 영남 알프스 사업 자연훼손 막개발 우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영남 알프스 산악 관광 1번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 영남 알프스 사업에 대해서 한쪽은 부정적인 부분, 한쪽은 긍정적인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남 알프스 사업 자연훼손 막개발 우려.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첫 번째 그 부제가 있는데 울산시 물주군 케이블카 휴양소 건설 계획 발표. 시민단체 놀고 즐기는 내용뿐 환경보호는 뒷전.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제가 있죠. 그래서 부제도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더라라는 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좀 적어볼까요? 자, 이 부분에 나타난 부제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자, 전문을 보죠. 6하 원칙으로 요약된 부분인데요. 울산 울주군과 경남 밀양 양산시, 경북 경주시와 청도군 등 5개의 사군의 경제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있다. 빼어난 산세와 수려한 자연 경관 때문에 이 산봉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영남 알프스로 불리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 영남 알프스 일대를 동남권 산악 거점으로 개발하려고 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보다 여기는 전문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영남 알프스 이대가 굉장히 수려한데 그것 때문에 자연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업 내용은 접근성 개선, 화제성 창출, 프로그램의 다양화, 체류시간 연장 등의 4대 추진 전략 아래 28개 세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산업은 산악 케이블카 도입을 비롯해 관광 숙박업소 및 휴양소 등 레저 문화 교육이 겸비된 복합센터 확충, 주차장 및 보행로 정비 등이 중심이다. 작계천과 성남사 계곡, 베네골 등 일부 환경 및 경관 훼손 구역 복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돼 있다? 관광 자원 개발, 관련 기반 시설 구축에 맞춰져 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세 번째 단락은요, 일단은 본문에 해당하겠고요. 알프스 사업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뭐 케이블카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케이블카가 지닐 수 있는 그 갈 수 있는 그 길마다 이제 그 다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환경 및 경관 훼손을 어떤 복구하려는 것, 훼손 구역을 복구하려는 데는 소홀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시설을 들어서게 되면 다른 그 복구 시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케이블카인데요. 케이블카 도입은 과거 울주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다가 자연 경관 훼손 우려와 사업성 불투명 등을 지적한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라고 해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혹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드러나 있죠. 울산 생명의 숲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추진협의회 구성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체성이 없고 시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단의 치우칠 우려가 크다.
사업 내용도 놀고 즐기는 식의 관광 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 자산의 훼손 우려가 크다라면서 누구 말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환경단체요. 이 환경단체는 말 그대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제 이익 집단, 시민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환경에 대해서는 믿을만 하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사문을 통해서는 사실 전달도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뭐도 있느냐? 어떤 그 영남 알프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끌어다 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있는 사실인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영남 알프스 산업, 산악관광 1번지를 만든다. 이렇게 나온 그 표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 업무 협약서 체결, 2019 케이블카 설치 등 추진. 지금 앞부분에서 봤던 기사문에 비하면 좀 객관적인 사실만 부재로 제시했네요. 수려한 산악 경관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가 국내 산악 관광 1번지로 개발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실만 먼저 제시를 했죠. 영남 알프스는 경남, 양산, 밀양, 경북, 청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울산, 울주군의 해발 1000m 이상 7개 봉우리가 이어진 산악지대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28일 영남 알프스를 산악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산악관광 기본 설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까지 5,361원을 투입해 케이블카 설치 등 4대 추진 전략에 28개 세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그 4대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다음 뭐 접근성 개선, 체류기간 연장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좀 객관적인 사실을 짧게 수려한 경관은 1번지로 개발된다. 결과를 먼저 딱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영남 알프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3단락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긍정적인 지금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단락도 역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좋게 개발할 계획이다 라는 그 앞으로의 좀 계획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사실들만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울산시 관광과 땡땡땡 사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라면서 기본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영남 알프스 일대의 국락 산업 관광지를 1번지로 육성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기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지자체 입장까지도 마지막에선 보이죠. 자, 그래서 울산시 관광 공무원 얘기 그 부분은 동그라미 크게 칠게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 전달로 끝나는 기사인가? 라고 봤더니 마지막에서는 누구 입장도 관련 공무원의 입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 역시 보인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얘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사실 쭉 쓰고 뒷부분에 관련 공무원의 긍정적인 입장을 딱 놓음으로써 이제 그 지자체의 어떤 입장을 좀 반영하고 있는 기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사문은요, 같은 사실을 쓰더라도 어떤 지금 그 매체가 지니고 있는 그 뭐 보수성이라든지 진보성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엔요, 기행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경상북도 안동편입니다. 자, 선생님은 안동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요즘 그 대학생들
이제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방학 때 여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네일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며칠 동안 기차 타면 뭐 그게 얼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그 신시 젊은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안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로 가기 되게 좋고, 가서 우리 고전의 어떤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을 때도 이제 가봤던 곳이 안동 하회마을인데, 안동은 이제 우리 유교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그 곳을 다녀온 기행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행문, 그 사람에겐 기행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을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안내문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로서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 했었죠. 자, 안동은 우리 결의 정신적인 기반이었던 유교 문화의 산실로서 그곳에 가면 고색창연한 고택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선비 정신을 배울 수도 있고 이육사와 같은 문인들의 문학적인 향기에 젖어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 고색창연 좀 어려운 말들은 선생님 다 달아놨고요. 주석으로 달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동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이제 여행을 권유하네요. 그래서 안동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우리 유교 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비 정신도 이제 경험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우선 35번 국도를 타고 안동 쪽으로 들어서면 퇴계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불악의 오래된 고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서원, 종택이고 이 도로면에 이르면 도산서원, 퇴계종택, 이육사 문학관 등의 이정표가 보인다. 맨 먼저 발길을 향하는 곳이 도산서원이다. 안동으로 옆에 끼고 조림이 잘 된 흙길을 걷는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여행 경로를 소개하고 있네요. 안동 가면 하회마을 가야 돼요. 그쵸? 이제 그 도산서원을 가야 될 텐데, 이 도산서원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일화가 있네요. 그 도산서원의 전면에 그 간판이죠. 현판을 거는데, 당대 글씨를 제일 잘 썼던 게 이제 한석봉이죠. 근데 이 글씨에 엉킨 흥미로운 일화가 뭐냐면, 선조가 한석봉한테 현판을 쓰라고 하면 한석봉이 떨어가지고 못 쓸까봐 얘기를 안 하고 하나씩 불러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꾸로 오죠. 도를 이렇게 딱 불렀는데 이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도를 삐뚤게 썼대요. 그래서 이런 지금 흥미있는 일화, 재미있는 일화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일화. 이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뭐가 유발돼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죠. 독자의 흥미가 유발되더라. 자, 도산서원을 굽이 돌아 고개 하나를 넣으면 고색창연한 기와집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퇴계종택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딥니까? 여행지 첫 번째는 도산서원 얘기였죠? 여행지 1은 도산서원. 두 번째는 퇴가의 이황의 퇴계종택. 퇴가가 살았던 집이 되는 거죠. 자, 퇴계는 말년에 고향의 시냇가에 한섬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후학들과 함께 학문을 몰두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 후에 손자인 이한도가 할아버지의 자취가 어린 한섬 동남쪽에 후손들이 살 집을 마련한 것이 종택이다. 그런데 여기가 일제강점기에 순환을 겪게 돼요. 왜냐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 그 조선의 왕비 공무였던 이제 명성황후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의 중심지가 된 게 바로 안동이었죠. 그리고 그 의병장에 그 맡던 사람이 퇴계 11대 손인 이만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일제는 여기 안동이 정말 의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 선비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여기를 지금 막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징물이었던 이거를 훼손한다는 게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요즘 좀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들이 굉장히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600년을 끌어왔는데, 조선의 집권층은 생각보다는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청렴결백했다. 왜냐면 선비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유의 그 어떤, 그 문화는 그 집권층이 부정부패한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 이런 글을 선생님이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지금의 종택은 그때 일제강점기에 그 불질러졌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지은 거죠.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라고 하고, 그 종택으로 쭉 내려가면 아주 소박한 규모의 퇴계의 묘. 그러니까 이런 대학자인데도요, 규모가 어때요? 아주 소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한 거죠.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선비 정신이 드러납니다. 모름지기 선비라면 이래야 된다. 청렴결백해야 된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냐면 이육사로 갑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신인 이육사인데요. 여행지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이육사. 이육사 문학관. 자, 이육사 문학관에 가서 그의 시비에 시 청포도가 새겨져 있으면서 이육사를 볼 수 있고, 친필 원고, 또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육사의 삶을 재현한 드라마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고문을 하는 그 일본 순사가 이육사한테 감동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저항 시인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일본의 고문을 끌려가서 결국에는 친일 쪽으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죽이지는 않고요. 죽을 만큼 아플 고통을 막 다 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식인 대부분은 친일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일본에 잡혀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친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좀 강인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친일자가 되느니 그냥 죽겠다라고 해서 자결하는 무리가 한 무리가 있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육사처럼 끝까지 저항하다가 내가 옥에서 죽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가 생애를 표현한 그 다큐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육사 문학관에 대한 소개가 지나가고, 이제 안동 하회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안동 시내를 벗어나 예천으로 가는 34번 국도를 따라가면 낙동강이 흘러 감싸고 도는 마을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하회 마을의 이름의 유래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지형을 물돌이 마을. 자, 낙동강이 흘러서 감싼다. 이게 뭐냐면 하회 마을인데요. 하회 마을의 이름의 유래죠. 어떻게 이렇게 하회 마을이 됐는지, 그쵸? 그래서 300에서 500년은 됨직한 들로 이루어진 하회 마을을 돌면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도 한옥 마을이 있는데, 전주의 한옥 마을보다는 훨씬 더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우리 그 조선의 느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도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양진당과 추뇨당, 북촌댁, 하동, 고택 등과 서민들의 초가가 모두 130여 호가량 오밀조밀 배치되어 있다. 정중안에 위치한 삼신당은 마을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거나 하회 별신군 놀이가 펼쳐지던 곳이다. 그리고 서해 유성룡의 종가인 충효당 담년제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흥미있는 어떤 정보를 좀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하회마을 가서 어떤 전통문화 체험, 그 체험의 기회까지도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그 만송정 솔숲을 지나면 이 그 맞은편에 굴렁새, 투호, 널뛰기, 그네 등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마당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통놀이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안동은 역사와 만날 수 있고 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당장
안동으로 떠나보자 이렇게 되는 이제 기행문이죠. 자, 그래서 여행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소에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죠. 아,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부터 해서 퇴계 종택을 가보고 이육사 문화관을 가보고 하회마을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행문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중간중간 잘 조화가 된 기행문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전달의 글 하나 남았죠? 정기문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